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에서는 똑같이 시놉시스와 함께 죽여주는 여자에 대해서 3가지 주제 정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카스 할머니라 불리는 65세 소영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종로 일대에서 노인들을 상대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느 날 병원을 찾아 임질이라고 하는 병을 진단받게 되고 우연하게 코피노 소년 민호를 집에 데려오게 됩니다. 그러다 일을 하던 도중에 과거에 자신을 굉장히 잘 대해주었던 세비로송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찾아가게 되고 세비로송 할아버지는 시체처럼 병원 신세를 지내는 것이 너무나도 괴로운 나머지 이 소영이라고 하는 할머니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가 시놉시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처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소외계층을 정면에 배치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인공인 소영, 왜 이 할머니가 이런 상황에 내몰릴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 사실 한국의 역사와 함께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시대에 태어나서 선택한 것이 결국에는 몸을 파는 일이었고 미군 부대까지 가게 되어서 자신의 아이를 낳았지만 입양을 보낼 수밖에 없는 현실, 그것을 원죄처럼 짊어지고 그런 상황인데, 저는 주홍 글씨에서 주인공인 가슴에 A자가 박히게 되는 헤스터 프리니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매춘을 하게 되는 건데, 근데 오히려 주홍 글씨에서는 엔젤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나중에 바뀌게 되는데, 여기서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카스라고 하는 소재가 결국 그 A와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이 결국엔 생계형에서 다른 사람의 죽음까지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모습까지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비슷한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서는 좀 더 확장이 돼서 그 노년들,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는 누구나 A라고 하는 가슴에 상징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죽음을 도와줌으로써 다른 사람한테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구조로까지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소영을 비롯한 주동 인물들을 가지고 얘기하려는 건 상당히 명확하다 못해서 노골적이지. 소영이 6.25 전쟁 때 태어났다는 이야기 하면서 남북 분단을 환기시키고, 양공주 이야기하면서 미군 부대 문제를 환기시키고, 장애인 등장시키고, 트랜스젠더 등장시키고, 코피노 등장시키고, 그렇게 여러 사회적인 문제들을 환기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것들을 묶어주는 것은 이미지지. 가위로 대변되는 절단의 이미지. 처음에 병원에서 이 코피노 소년 민호의 필리핀 어머니가 한국에 와 있는 의사 남편을 가위로 찌르잖아. 근데 이게 가위를 괜히 배치한 게 아니라는 거지. 트랜스젠더 티나는 성기가 잘린 사람인 거지. 그치. 그리고 장애인인 도후는 다리가 잘린 사람인 거지. 그리고 민호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에게서 잘려진 존재인 거지. 성이 잘려져 있네. 그 패밀리 네임이. 그리고 38선도 가위로 남북 분단이 된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게 세상으로부터 잘려진 소영이라는 존재인 거고. 이런 식으로 가위를 통해서 절단의 이미지를 환기하고 이 등장인물들을 하나로 묶어준다는 거지. 근데 시각적인 구각을 통해서 인물들을 내세우는 기교 자체는 상당히 인상적이었어. 근데 아쉬웠던 게 굉장히 진부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어르신들 혹은 중장년층 그런 세대들의 흔한 레파토리 같은 거 있잖아. 사회를 개탄하고 한국을 비판할 때 쓰는 멘트들. 이 나라는 친일파들이 건국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서 국민들 뜯어먹는 나라다, 뭐 이런 식의 흔한 그런 레파토리 있잖아. 그거를 복사하다시피 한 이야기라는 거지. 38선 분단됐고 미국의 지배를 받고 있고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고 장애인이나 트랜스젠더나 이주노동자나 혼혈은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 거지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말하고 싶은 거잖아. 그리고 그게 한국이라는 거고. 근데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런 중장년층스러운 꼰대스러운 한국 까기의 재생산인 버전이라는 거지. 그 점에서 상당히 아쉬웠어. 소재나 이미지는 좋았지만. 그래서 딱 느낀 게 이거는 운동권 감성으로 최신 소재를 업데이팅해서 만든 영화다라는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뇌에 깔린 기본 OS는 80년대야. 근데 나름 신식이군 싶어. 그러니까
장애인, 트랜스젠더, 포피노, 그리고 매매춘, 독거노인 문제 뭐 이런 것들 다 끌어들였단 말이야. 나는 패셔너블한 사람이다 뭐 이런 걸 얘기하려고. 근데 막상 까보면은 굉장히 한남충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그치, 중간에도 그 여자 간호사 그 얘기하잖아. 하여튼 한국 남자들은 책임감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그치, 이 영화에서는 노골적으로 한남충을 까는 영화인데 사실 절단의 이미지를 통해서 결합시킨 내러티브를 가만 살펴보면 굉장히 한남충스럽다는 거지. 그 점에서 이 영화가 제시하고 싶은 것과 실제로 보여준 것에 불일치가 있지 않았나. 나도 스미스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고 첫 번째 얘기했던 가이라고 하는 이미지에 대해서 덧붙이자면 소영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원죄가 있잖아. 미군 사이에서 낳은 애가 탯줄을 끊어서 버린 거지. 그치, 가이로 잘려나간 거지 그 관계가. 근데 처음에 등장하는 민호라고 하는 아이를 통해서 그치. 가이로 잘려져 있던 것을 다시 봉합하려고 하지. 그때 계속해서 주홍구 씨가 떠올랐던 이유가 펄이라고 하는 딸이 있었잖아. 그 존재가 민호랑도 겹치는 느낌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결국에는 매춘이나 자신의 죄를 통해서 낳게 되는 결과물인 거잖아.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서 자신이 잘못했던 것을 위로받고 싶어하고 되잡으려고 하는 거잖아. 그 과정에서 민호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티나 같은 소외계층의 인물들이 다시 모여서 그들만의 상처들을 서로 보듬어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그런 걸 봤을 때 사회적으로 끊겨질 수밖에 없는 역사적 사건들이 있잖아. 자신의 특성이나 개성으로 인해서 아니면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뭐 트랜스젠더는 자신의 성기를 잘라버린다든지 아니면 다리를 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을 봉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에서 따뜻한 이미지를 받았던 것 같아. 물론 스미스가 얘기한 것처럼 그 전반적인 OS는 그래서 사회가 좆같다 이런 얘기가 베이스로 탑재되어 있긴 한데 도구들이 따뜻한 면모가 보였다라는 생각이 보였어. 그래서 아쉬웠던 게 이거를 드라마로 만들었으면 난 차라리 더 나았을 거라 생각했어. 드라마로? 한 20부작짜리 미니 시리즈 12부작이나. 괜찮은데?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왜냐면은 트랜스젠더, 장애인 문제, 코피노 소년 이거 각각 에피소드 하나씩 만들어줘가지고 분량 뽑는 게 나을 그치. 소재야. 이렇게 잠깐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다 나름의 사연과 스토리를 보여주면서 볼륨감을 만들어주고 인물들 간의 구도적인 평등성, 서사적인 평등성을 좀 마련해줘야 감정이입하기도 좋고 균형감이 있거든. 근데 이거는 굉장히 다양한 소재들을 끌어들여서 훅 지나간 다음에 이게 다 한국 사회가 족같아서야라는 걸로 애매하게 봉합한단 말이야. 맞아. 그것 때문에 아쉬웠지. 이거는 드라마 소재가 더 나았다라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근데 이게 철저하게 공감하는 게 옛날에 서울의 달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잖아. 굉장히 비슷한 이미지가 많이 떠올라. 그치. 그리고 이 영화에서 가장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티나라고 하는 캐릭터도 좀 더 알고 싶고 그치. 민호도 당연하고 장애인인 도훈도 사연을 알고 싶단 말이야. 그리고 왜 피규어 제작하는 일을 하게 됐는지 어느 정도 상상은 가. 근데 더 알면은 재밌을 것 같다는 흥미로운 요소가 되잖아. 그것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 요소고. 그리고 죽여주는 여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지막 사연들 있잖아. 그 독거노인들이 죽어간 그때 세비로송이 어떻게 잘해줬는지 여기선 말로 때우지만 드라마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흐름을 만들 수 있었지. 저래서 저 사람이 저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 근거 제시도 될 뿐더러 흥미로웠겠지 더. 근데 스미스 말대로 많은 거를 다 훑고 지나가는 바람에 어느 것 하나 집중할 수 없었다는 게 아쉬운 점인 것 같기도 하네. 심지어 그거는 소영의 캐릭터의 핵심인 매매춘조차도 그렇지. 그러니까 매매춘 묘사도 초반에 자극적인 컷들이 있으니까 뜨악하게 되긴 하는데 그 이후에는 거의 사라진단 말이야. 물론 스토리상으로 안배는 되어있지. 나와바리 뺏기고 다시 꼬셔볼 사람도 없고 이래가지고 매매춘은 할 일이 드물어진 설정이긴 하지. 근데 그거는 편의주의적인 거고 이 매매춘이라는 소재를 좀 더 부각시킬 수 있었거든. 그렇게 잠깐 배경으로 지나가고 이 사람의 직업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먹고 살기 힘들어서 매매춘 하는 수준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이 인물이 매매춘 자체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기억을 갖고 있는지 좀 더 파헤쳐 볼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거조차도 미흡하다는 거지. 그래서 상당히 아쉬웠고 난 이 영화가 각본상을 이거저거 수상한 건 나쁘게 가지 않아. 나도 그래. 설정상이 아닌가 이거는. 설정상.
각본은 사실 많이 부족해. 방금 전에 가이 얘기도 했지만 가이가 이미지적으로 그게 개연성이 있는 거지. 사실 굉장히 뜬금없잖아. 갑자기 병원 들어왔는데 의사가 가이 맞아가지고 고통에 신음하고 있고 나 거기서 이 영화에 굉장히 실망했거든. 이거는 딱 웹툰스러운 그런 서브컬처스러운 투박한 감이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 그때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런 투박한 소재들이 몇 개 나오지. 세비도송의 가족들의 묘사라든가 이거 엄청 심란하잖아. 맞아. 세비도송이 중풍으로 인해서 병원에 누워있는데 미국에서 살던 세비도송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오는데 그 묘사가 정말 빈약하단 말이야. 이 상황에서 소영 한번 갈궈주는 패밀리가 필요했다는 걸 어필하는 듯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각본 처리는 상당히 미숙하다는 생각을 했어. 진짜 그 가족묘사야말로 드라마에서 어울릴 법한 느낌이라 그거 TV 시청하시는 아주머니들을 보면 어휴 저 쌍년 이런 거 아니야. 딱 그 정도 느낌이었었지. 그래서 많이 아쉬웠고 세비도송 묘사도 빈곤하지. 중풍 맞은 세비도송을 소영이 안타까워하는 건 알겠어. 근데 그 많은 위험 부담을 안고서 안락사를 시켜주잖아. 근데 그런 안락사를 시켜줄 만큼의 정의나 의리가 어디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대화로만 제시되거든. 이건 드라마였으면은 서사적인 당위성을 훨씬 확보할 수 있었지. 근데 영화니까 후루룩 넘어간 거고. 나도 확실히 스미스 의견대로 어느 것 하나 집중하지 못했다라는 느낌이 들기는 해. 여러 가지 인물을 나타나게 하고 결말이 그렇게 갈 거였으면은 굳이 청소년 관람 불가의 장면을 넣지 않아도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치. 만약에 청소년 관람 불가의 장면을 넣었을 거라면은 초반에 임질이라고 하는 병명을 붙여주지 말았어야지. 좀 더 적나라하게 들어놨어야지. 만약에 바카스 할머니에 대한 주제로 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면은 실제로 배드신이 제대로 나왔어야 되는데 오히려 나중에 가면은 그런 거에 대한 문제는 뒷전으로 빠져버리잖아. 성매매보다는 오히려 살인 청부가 돼버리는 흐름이 바뀌어버리니까 집중되지 못했다라는 느낌이 있기도 했고 그리고 소영의 캐릭터를 어둡게 그렸으면 훨씬 극이 재밌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 자신의 주변 사람들과의 그런 유대감 있고 따뜻한 관계는 좋아. 근데 이 사람의 이면에는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걸 보여줬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인 거지. 그러니까 소영이 결말에서는 금품을 노리고 살인을 한 누명을 써가지고 징역을 살게 되잖아. 맞아. 근데 누명이 아니라 진짜로 금품을 노리고 독거 노인들을 죽이는 식으로 캐릭터를 설정했으면 훨씬 그걸 개연성 있게 이끌어 나갈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절박함을 드러낼 수 있지. 이 사람 배운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건 이제 매춘밖에 없고 이 코피노 소년을 맡게 됐어. 자신의 과거에 대한 동병상련의 심리로. 얘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 자기 수단은 없으니까 독거노인들을 죽이게 됐다. 범죄에 연루되게 됐다. 그게 꼭 엄청나게 악의를 갖고 한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의 어두운 측면이 있다. 라고 하면서 점점 그 연쇄살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식이었으면은 흥미롭지 않았을까 했거든. 근데 너무 소영을 아름답게만 그렸단 말이야. 물론 범죄라면 범죄지. 근데 보는 관객들 입장에서는 불쌍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렇지. 마치 선의의 피의자처럼 보이지. 그렇지. 그리고 실제로 징역에 살게 되는 죄목 자체는 누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관객들 입장에서는 이 등장인물에 대해서 무고한 인물이라고밖에 느낄 수가 없게 되고. 근데 무고한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인물이었으면은 훨씬 다양한 각도에서 이 사태를 분석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 나는 이 부분에서는 스미스랑 다르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주제를 집중했으면은 사회적인 현실적인 문제에 더 극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문제로 환기를 시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약간 나는 이 소영이라고 하는 캐릭터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감정이입을 해보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려내는 바카스 할머니의 모습이나 매춘의 모습들이 이미지적으로 충격적일 수는 있지만 더럽게 그려지진 않아. 오히려 그냥 이해관계가 맞으니까 우리 이제 곧 있으면 죽을 나이인데 이런 재미라도 있어야지 살지. 당신은 이제 먹고 살기 바쁘니까 내가 돈 해줄 테니까 그냥 잘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차원으로 넘어가는 나이대가 되잖아. 되게 새로웠었거든. 자연스러운 일상의 일부지. 20대 30대가 되면은 성욕에 대한 뭐 해소시켜야 되는 그런 거 정말 놀기 위한 그런 수단이 되어버렸다면은 그때 가서는 그것마저도 무덤덤해지는 모습 때문에 저 나이 때는 매춘이라고 하는 행위도 저렇게 생각이 되고 저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돼서 소영의 캐릭터가 선의 피해자처럼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일 때 보면은
심파적이기도 하잖아. 어쩔 수 없이 개인적인 연이 있어서 이 사람을 더 편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근데 소영이라고 하는 인물의 감정이입을 해보니까 그것만큼 슬픈 게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 자신을 굉장히 잘 대해주었던 사람이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모습을 죽여주는 게 그 사람을 대하는 나로서는 최선인 거잖아, 지금 당장. 그게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의 방법이기도 하고 그런 것으로 인간관계를 맺어가고 끊음으로써 자기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인간적인 측면에 내가 집중해서 봤을 때는 예술적인 작품성으로 다가가진 못했지만 소영이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최선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그런 인간적인 측면들을 그리면서 이런 사람이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를 그렸으면은 상당히 흥미롭지 않았을까. 뭐 예를 들어서 베라 드레이크도 있고 아니면 몬스터도 될 수 있겠고 샤를리즈 테론이 나왔던 그리고 로제타 같은 경우도 될 수 있고. 로제타. 그러니까 이 사람들 나름대로 다 사랑을 갈망하고 인간을 갈망하고 마음 한구석에 낭만 아닌 낭만 같은 게 있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파에 밀려서 상황에 밀려서 그리고 마음 한편은 또 자신의 욕망에 밀려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범죄에 빠지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야. 두 마리 토끼를 충분히 노릴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 그리고 두 번째 살인 같은 경우에 너무 개판이라는 생각이 하는 게 나도 그건 좀 아쉬웠어. 전무송 캐릭터를 병신 만들어놨거든 이거는. 자기 친구인데 섹스 파트너 시켜가지고 자기 친구 그것도 뜬금없이 등산 그 힘들게 올라가서 죽이는 거 아니야. 독거노인이면은 자기 집에서 죽여도 증거도 안 남고 이거 추적할 사람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굳이 그 먼 산까지 올라가가지고 셋 다 고생하면서 죽였단 말이야. 그렇지. 도무지 납득이 안 가더라고 그 부분은. 그리고 사실 죽일 이유가 없었지. 그냥 자기가 그냥 점프하면 끝나는 거였지. 아무튼 그 장면은 정말 황당했고 그리고 그거에 덧붙여서 얘기하면 전무송 캐릭터는 이 영화에서 가장 잘못 만든 캐릭터가 아닌가. 인정. 마지막에도 완전 민폐 끼치고 죽는 걸로 끝나잖아. 그치. 의도했다면 아마 이 새끼는 댄디해 보이지만 사실은 최악의 한남충이야 뭐 이런 걸 의도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 근데 그거는 너무 빈곤한 상상력인 것 같아 내 생각에.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의의 피해자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했던 행동. 예를 들면서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감독 의도가 드러나는 것 같아. 원래 엔딩 장면에서 소영이 차를 타고 멋있게 도심을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엔딩을 지으려고 했었다고 하더라고. 프랑스 영화 스타일로. 아니면 델마 루이스. 델마 루이스처럼. 델마 루이스처럼 끝낼 수도 있었겠지. 근데 이제 감독이 그런 거를 의도하지 않으려고 했고 왜 그랬냐면은 자신이 본 윤여정이라고 하는 배우의 캐릭터와 박하살먼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지금처럼의 모습이 자기가 의도하는 거여서 그런 영화 스타일이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서사상의 결함을 또 하나 지적하자면 결말이 너무 얼렁뚱땅하게 끝났지 사실. 그러니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갈 수 있는데 그 과정이 너무 졸속적이라 꼭 살해 혐의로만 귀결될 수는 없는 거거든. 그리고 소영도 사실 한근한 여지가 상당히 있단 말이야. 근데 굳이 끌려간단 말이야. 물론 뭐 자신의 일만의 책임감을 느껴서 죄책감을 느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불쌍한 주인공을 만들기 위해서 성의 없게 만든 결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 두 번째로 이거 정도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 공간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주요 무대가 서울. 서울이고 서울 안에 있는 이태원과 종로 그리고 좀 더 지나가면은 남산 올라가는 골목으로 보여주잖아. 그런 서울 중심부지다. 그치. 서울 중심부고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장소. 근데 나는 이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은 이태원에 나왔던 그 모습들 있잖아. 내가 학교가 이태원에 있어요. 폴리텍 정수 캠퍼스라고. 근데 그때 사진학과 수업이 있었는데 일회용 카메라로 아날로그 카메라로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걸 현상에서 제출을 하는 과제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이태원의 골목골목을 사진으로 촬영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태원 딱 했을 때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외국인도 많이 오고 클럽도 많고 놀기 좋은 장소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뒤쪽 골목을 보면 실제로 이 영화 같은 소외계층의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골목 계단들도 엄청나게 많고. 그치. 언덕이 많지. 그치. 한마디로 달동네. 달동네 느낌이거든. 그래서 난 이태원이라고 확실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 이거 이태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맨 마지막 장면 보면 클럽에서 연행될 때 그 골목을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살고 존재하고 등하교하던 공간이 이런 공간이었구나. 음. 그러니까 더럽다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었던 공간이었구나. 낯설게 보이기인 거지. 좀 새롭게 다가오는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이미지적으로 새로웠던 거는 종로에서 자리를 뺏기고 나서 남산 올라가는 그 길목에서 매춘 행위를 하게 되잖아. 그래서 산에서 매춘 행위를 하고 두 분이 걸어 나오신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냥 얼굴도 안 보고 헤어진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 무리 속으로 들어가게 되잖아. 그때 장면 보니까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주치고 있는 인물들이 다 이러한 고민과 일들과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구나. 그런 것들이 공간적으로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이라서 좀 더 선명하게 다가온 것 같았어. 이 영화에서 서울 묘사는 굉장히 훌륭하지. 일단 외국인이 빈번하게 등장해. 뭐 이태원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건 어느 정도 의도적인 거지. 그치. 우리가 사는 서울은 이제 외국인과 함께 사는 서울이야 라는 투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긴 한데 어쨌든 묘사 자체는 괜찮았고 그리고 패스트푸드점 가가지고 치킨 주문하는 장면 그 장면은 상당히 섬세하게 잘 찍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점원이 흔히 일상에서 볼 수 있는 패스트푸드점 점원 스타일로 그치. 아주 포멀하게 소영을 상대하거든. 근데 소영은 그 사이에서 버벅대고 당황하기도 하고 낯설어 한단 말이야. 여기서 비인격적이고 껍데기스러운 느낌을 주는 서울이 굉장히 잘 묘사됐다고 생각해. 굉장히 로보트스럽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치. 그리고 그런 장면들이 몇 개 더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거는 소영의 옛날 매춘 동료였던 동생의 남편을 만나는 장면에서 그때 소영이 서울의 전경을 한번 보는 걸 비춰주거든. 그러면서 마치 이 소영이라는 인물이 서울 한가운데 존재하고 있고 여기 내던져져 있고 이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거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어. 그러면서 이 서울이라는 공간이 척박하고 각박하고 공원 같은 데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지만 마냥 또 그렇지는 않고 인간 소외가 발생하는 공간이고 진부하지 않게 잘 묘사한 것 같아. 희망과 따뜻함, 즐거운 긍정적인 에너지만 가득할 것 같았던 공간들이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는 거. 또 하나 거론하자면 헬스하는 할아버지하고의 대비. 헬스하는 할아버지 보면은 정말 건강한 서울을 보여주는 것 같거든. 그치. 근데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야? 이거 몸 파는 년이구만 이거잖아. 이런 장면들 상당히 인상적이지. 몸 파는 년이구만. 그 대사가 나올 때도 대중들의 시선이라고 볼 수 있잖아, 사실. 그치. 바깥 할머니를 두 팔 벌리고 환영할 사람은 솔직히 없다고 생각해, 나는. 그치. 음지의 일이니까. 대부분 대중들의 시선이고. 근데 그런 인물들이 뭐 서울에서 우리가 같이 있는 공간에 같이 그냥 함께 있다는 거. 그거 자체가. 운동기구 있는 공간에. 그거 전형적인 노인들 사용하는 운동기구 아니야, 그거? 맞아. 운동도 효율적이지 않은 분이야, 사실. 노동에 가까운. 그리고 아까 패스트푸드점 얘기했는데 점원도 기계 같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나도 공감하는 바가 얘기할 때 한글로 이거는 반 정도 되는 사이즈고 이거는 되게 큰 거다, 뭐 2배 정도 된다, 이렇게 풀어서 얘기해 주면 좋은데 전보 사이즈요? 뭐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니까 할머니한테 맞춰주면 되는데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하나 시그니처라면은 사물존대. 사물존대. 거스름 돈 주면서 몇만 원 되시겠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 일부러 그러더라, 일부러. 여기 영화에서 그대로 하더라고. 그거 아주 서울스러운 거지. 그리고 세 번째 마무리, 우리가 노년이 됐을 때 어떻게 죽고 어떻게 마지막에 사랑을 하게 되는지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이건 내 개인적인 감상으로 아까도 잠깐 얘기하긴 했지만 그 나이, 그러니까 70, 80이 성매매라는 거 나쁜 사람이라서 양심에 가책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일이 돼버리는구나, 그런 습관이니까. 느낌을 받았던 게 맨 처음에 매춘행위를 할 때 영화에서 아래로 못하기 때문에 특별한 거 해드린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돈값 안 아깝게 잘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할아버지가. 그 얘기 들었을 때 충격이었어. 이렇게 되는구나, 대화가. 그래. 노골적이라서 충격적인 게 아니라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 그런 생각에 이런 식으로까지 취급이 되는구나, 그런 느낌도 들었고. 또 뻔한 거긴 하지만 세비로 연금 따박따박 하면서 성공한 인생이잖아, 사실. 맨날 신사 양복 입고 멋지게 다녔다 그랬잖아. 자식들 다 미국 보내고. 근데 막상 마지막에 와서는 중풍 걸린 할배지 그냥. 중풍 걸려서 독살된 거나 다름없는데 시체 부검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잖아. 그치. 사실 일상에서도 있을 수 있을 만한 일이긴 하지만 영화적으로 보니까 쓸쓸하더라고. 그리고 다큐멘터리 감독 나왔을 때 위험하다 싶었어. 왜냐면은 다큐멘터리 감독이 사실 이재용 감독인 거잖아.
그 감독이 나와서 왜 박하살머니가 됐는지를 직접적으로 입으로 말하게끔 만드는 거잖아. 좀 사실 위험했는데 윤여정이란 배우로 커버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안 넣는 게 나은 거였던 것 같아. 나도 그거는 어느 정도 인정. 왜냐면 그렇게 비중이 높지도 않아.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걸 보면서 그냥 추론할 수 있는 내용들을 얘기해 줄 뿐이거든. 거기다가 다큐멘터리 감독의 캐릭터 자체도 굉장히 어설프잖아. 뭐 일부러 어설픔을 의도했겠지만 너무 개판으로 만들어놨어 이거는. 그래서 다큐멘터리 감독 나오는 장면은 다 편집하는 게 낫지 않나. 아니면은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수하되 소영이라는 캐릭터의 사연을 자연스럽게 객관적인 시선에서 흐름으로 섬세하게 만들어왔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 영화에서 노년기를 맞은 인물들의 내면을 표현할 때 대부분 이 인물들의 대화로 표현하거든. 맞아. 그리고 말로 설명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감상적이야. 아무래도 심파스럽고 이 인물들이 너무 청순간단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 어느 정도는. 근데 이게 다큐멘터리라는 필터를 한번 거쳤으면은 깔끔하고 객관적인 자세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큐멘터리가 위험하다면 아예 빼든지 아니면 위험성을 감수하고라도 잘할 자신 있으면은 하든지 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해. 나는 전체적인 프레임 자체를 이 다큐멘터리 감독이 만든 영화처럼 씌운 그치, 다음에 그 내용으로 들어갔으면은 이 사람들이 말로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그럴 수밖에 없잖아. 다큐멘터리인데 다큐멘터리에서 재현하면은 영화가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그런 필연성을 가져가게 되잖아. 다큐멘터리로 하면은 말로 풀어야지 뭐라고 해. 그러니까 전체적인 영화 프레임을 아예 다큐멘터리 프레임을 씌웠으면은 이 배우들의 과거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말로만 설명하는 다큐멘터리면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가져갔으면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소영의 과거를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도구 정도로만 쓰이니까 좀 아쉬운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이런 도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사회 속에서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잖아 소영은. 근데 그런 사람한테 관심을 갖는 것은 다큐멘터리를 찍는 사람일 뿐인 거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 그런 거에 대한 비유적인 상징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이 영화를 사실 사랑에 대한 영화로 어려울 수 있는데 소영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 인터뷰를 하다가 아니 왜 이런 영화 찍냐고. 사랑 영화 찍으라고 돈 되는 영화 돈 되는 영화나 찍으라고. 근데 실제로 그 대사가 감독한테 하는 얘기였대. 그리고 그 대사는 나한테도 박히더라고 사실. 내가 사랑에 대한 영화를 하기로 했는데 나 여태까지 달달한 대중적인 사랑 영화 하나도 안 골랐잖아. 노팅힐 같은 거 하지 왜 이런 거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노트북 같은 영화야지 뭐 이프온리 같은 뭐 그런 영화야지 왜 자꾸 이상한 영화 들고 와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잖아. 근데 영화적인 사랑이 현실에 있는가? 라를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렇다고 쳐도 몇몇만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이런 하층민한테는 당연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영화처럼 할 수 없잖아. 먹고 살 걱정해야 되고 나의 몸 걱정해야 되고 생계 걱정해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영화적인 사랑을 해. 그치. 허무맹랑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대사를 듣는 순간에 아 내가 왜 자꾸 달달하지 않는 영화들을 들고 왔는지에 대한 이유가 되더라고. 그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한마디만 덧붙이자면은 그러니까 페이크 다큐멘터리처럼 만들었다면은 소영의 발언 위주로 영화를 끌고 가기보다는 그러니까 소영이 카메라에 대해 말하는 것 중심으로 이 영화를 끌고 가기보다는 사건을 더 많이 만들었어야 돼. 그러니까 소영이 일상에서 겪는 사건들 이런저런 좌충우돌들을 카메라로 담아내는 그렇게 사건 위주로 하면 좀 더 객관적으로 인물을 바라볼 수 있게 되잖아. 카메라를 통해서 인물이 내면을 고백하는 식이 되면 너무 연설처럼 되거든요. 위험이 있지만 그런 식이었으면 훨씬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 마지막으로 하나 아쉬운 점만 꼽고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주홍 글씨에서는 마지막에 칠링워스가 죽으면서 유산을 남겨가지고 결국 잘 살게 되잖아. 근데 만약 칠링워스가 유산을 남기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은 당연히 가난하게 살았을 거 아니야. 펄은 당연히 집을 나갔을 거고 그치. 좋은 남자를 만나서 그랬을 때의 주인공인 헤스터 프린이 어떻게 살았을까에 대한 답변이 이 영화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 그런 설정들 재미잖아. if에 대한 그런 그치. 상상들. 그랬을 때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이 영화는 바카스라는 소절을 잘 못 살렸다. 그치 제목은 바카스인데 바카스 뭐 없어. 굳이 바카스에서 의미를 찾자면은 매춘할 때 바카스를 마시고 사람을 죽일 때 농약을 먹이고 뭐 그런 거 정도지. 수면제를 먹이고.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생각하면은 다른 사람을 죽일 때 바카스를 먹는 거야. 소영이. 그리고
눈물을 참고 일을 하는 거지. 그렇게 됐을 때 바카스의 의미는 굉장히 달라지잖아. 그치. 다른 사람 성욕에 대한 해결,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복을 주는 바카스였으면은 이제는 다른 사람의 존재를 끊어버리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 내가 바카스를 마시는 1차원적일 수도 있지만 그런 식의 바카스에 대한 의미를 집중시켰더라면은 이 소재가 더 와닿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어. 그리고 안락사를 시킬 때 바카스를 먹이는 식으로 했으면 좀 더 그것도 절묘했겠지. 괜찮네. 그리고 끝나고 나서 또 바카스 마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루저 패밀리들 나들이 갔을 때 맥주를 마시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바카스를 마셨으면 좀 더 재밌었겠지. 아니면 바카스를 술에 타먹는 거야. 이만한 게 없다고 막 이러면서 80년대, 90년대 스타일이 나겠지만 오히려 아. 그렇게 집중을 했다라면 이 바카스란 소재를 끌고 왔으면은 뽕을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장식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이 소재가 쓸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마련해 줘야지. 그게 부족했지. 그래서 그거 하나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더라면은 더 집중이 되지 않았을까. 보여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지 처리는 좋았고 설정도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2시간짜리 영화로 만들기에는 역량이 부족한 것도 있고 분량이 부족한 것도 있고 이건 드라마가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세련된 소재에 비해서는 감성은 고리타분했다. 이 38선 분단된 카이로 잘린 한국 사회, 미군과 일본 때문에 망한 한국, 뭐 이런 메시지는 너무 낡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게 마냥 틀렸다 이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반복하는 이야기잖아. 5천만의 사람들이 한 5천만 번은 얘기한 썰일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상당히 아쉬웠고 아까 말했던 그런 절단의 이미지들의 결합이 고작 이런 메시지를 담았다는 것에는 아쉬운 것 같아. 그래서 난 이 영화랑 대비할 수 있는 영화로는 아모데스 페로스를 꼽고 싶은데 아모데스 페로스 같은 경우에는 등장인물들이 여기서도 여러 명 나오지. 근데 분량 배치가 확실해. 일단 3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각 인물들에게 균등한 역할을 분담시킬 수 있어. 그리고 그 인물들을 어떻게 결합하느냐 그때 이미지를 쓰는 거지. 일단 첫 번째로 개가 있지. 개를 통해서 이 인물들의 인생은 다 개 같다는 거를 아주 직관적으로 전달해. 그리고 구멍이라는 이미지가 있어. 모든 등장인물들이 물리적으로 구멍이 근처에 있는 환경에서 살아가. 그게 그 등장인물들의 마음속에 구멍을 말해주는 거거든. 그런 식으로 이 인물들이 하나로 결합돼.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어느 순간에 결합되냐면은 교통사고라는 사건. 사건을 통해서 3명의 중심 등장인물들이 한순간에 모이게 되거든. 그런 식으로 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전혀 배경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사정도 다른 사람들이 하나로 모일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제시해 주거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브 이미지들이 강화 효과를 주는 거고 이런 게 모범적인 활용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이게 본받았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 사실 그 정도쯤 되면 국내에 있지 않겠지. 다세포 소녀 없었겠지. 그러니까 바카스 좀 더 강화시키고 등장인물들에게 균등한 분량 마련해주고 그 등장인물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절단 이외에도 명확한 이미지 몇 개 더 마련해주고 이랬으면 훨씬 나았을 거라는 거지. 바카스 플러스 담배까지. 담배까지 의미를 있지. 절묘하게 결합시켰더라면 집중되지 않았을까. 그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슬슬 마무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난 뭐 지금 마무리 멘트 거의 다 한 거라서 평점 2.5점 주고 싶고 나쁘지 않네요. 조금 호평이 조금 많았던 것 같긴 한데 뭐 그러니까 아쉬운 영화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었지만 이걸 갈무리를 제대로 못하는 영화. 머릿속으로는 이거저거 좀 더 나은 형태의 영화를 떠올려 볼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재미는 있지만 좋은 평가를 해주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2개 반으로. 스미스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런 단어가 떠올라서요. 뭐? 소재 학살자. 소재 이것저것 다 끌어다 놓고 학살해버린 것 같아. 더 집중하지 못하고. 최근 인디 영화 흐름인 것 같기도 해.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도 그렇고. 아쉬운 게 생각의 밀도가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좋은 소재 가져와서 버무리긴 했는데 깊이가 좀 떨어졌다는 느낌이 좀 들고 그런 소재를 끌고 와서 영화로 낸다는 것 자체는 사람들한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환기를 시켜주니까 좋긴 한데 영화적인 재미로서는 덜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스미스 얘기 듣고 나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이 되네. 요즘 또 매체가 다양하잖아. 주류 드라마야 뭐 만들기가 쉽지가 않지만 환경이 안 따라주고 케이블 드라마나 웹드라마 이런 거는 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요즘. 네. 그런 걸로 이런 걸 만들어 봤으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 옥탑방 고양이 같은. 그렇지. 근데 소재는 다른.
저는 마무리하자면 이 영화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에 교도소에서 하나의 철학 안에 갇혀버리는 마지막 삶에 대해서도 그랬고, 그 나이대가 되면은 지금 내가 집착하고 내가 이루려고 하는 무언가들이 생각이 많이 달라지겠구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 그런 거는 1차원적이고 여러 드라마를 봐도 느낄 수 있는 거라서 좀 아쉽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과 접목시켰을 때 괜찮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영화가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 스미스의 의견대로 마치 서울의 달 같은 드라마로 표현을 했더라면은 정말 재미있는 시리즈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민식이 할배 역할 하는 거지. 기승전결도 완벽하거든. 사실 마지막에 감동을 줄 수 있는 마무리도 드라마로 표현하면 괜찮을 것 같고, 저는 별점은 3.5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3점 이하는 극장에서 별로 보고 싶지 않고 별로 대단찮은 영화라 생각하고, 그거 수준을 넘었다면 한국 영화는 3.5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줄 평을 이야기하기 앞서서 재밌는 경험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이 영화랑 굉장히 비슷한 경험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막 뭐 성매매했다 이거 당연히 아니고 스미스네 집에서 녹음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지하철을 타려고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가 강북구인데 강북구에서 가끔씩 행사를 해요. 주민을 위한 행사, 잔치 뭐 이런 거 해요. 사실 이런 행사나 잔치에 누가 오겠어. 그치.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은 안 가잖아. 그치. 영화관 가지. 초대 가수들도 트로트나 뽕짝 하시는 분들 부르니까 취향이 안 맞잖아, 젊은 세대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 가서 그 자리에 앉아갖고 박수 쳐주면서 시간 보내시는 거잖아. 근데 내가 미아역으로 가고 있는데 근처에 의자가 쫙 50개, 60개 깔려있고 누가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 근데 노래가 이거였어. 그 노래가 나오는 거야. 근데 그 상황이랑 노래가 너무 절묘하게 잘 맞는 거야. 노래 스타일도 그렇고 노래 가사도 그렇고 앉아 계신 분들은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고 지하철에서 계단을 뚜벅뚜벅 내려가고 있는데 그 가사가 들리더라고. 우리 서로 아픔을 같이 할 때 행복할 수 있어요. 이 가사가 들리더라고. 뭐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나름 최신가요긴 해, 그 정도. 그치. 근데 이 가사가 이 영화에 굉장히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아픔을 같이 하며 이제 행복할 수 있어요 라는 가사가 스타일이나 음악이나 가사나 분위기가 절묘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서로 아픔을 같이 하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다루었던 영화 죽여주는 여자인데, 다른 팟캐스트들이 다루지 않아서 너무 깜짝 놀랐는데 난 당연히 다뤘을 것 같았는데 단독으로 다루게 돼서 너무나도 기쁘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 방송이 나가고 1, 2주 안에 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돈이 아깝진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저희가 다룬 영화 죽여주는 여자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